저는 용태론을 꺼내지는 않았고 험지론을 얘기했었죠. 희생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선의만 기대했던 것은 아닌데, 물론 그런 이제 저변이 좀 생겨야 도전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해볼 수 있는 뭐 틀이 좀 만들어진다고 봤는데, 당시에는 그냥 당연히 이 사람 물러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선거전을 앞두고 당이 혁신해야 됐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좀 했죠. 한 3가지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86세대 아젠다가 뭐냐? 우리 사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민주화를 이룬 이후에 이 사회의 실권으로 들어왔잖아요. 뭔가 아젠다도 만질 수가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그런 체계가 됐는데, 거기에서 이 세대가 내세우는 게 뭐지? 꼭 세대가 뭘 내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해야 되나? 올라오려고 하는 것을 어쨌든 좀 억누른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 키워내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건 여전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쪽은 사람을 어디서 이제 데리고 오냐면 공무원에서 자꾸 데리고 오잖아요. 검찰 혹은 뭐 저 공무원, 행정관료 출신, 뭐 법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에서 거의 관 출신, 거의 전관예우 하듯이 그 사람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인재 충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이 뭔가 어떤 모르겠어요.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게 저는 앞으로 계속 무능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관료와 어떻게 보면 짝짝꿍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 근데 민주당은 그동안 시민사회 쪽에서 충원하고 운동권에서 충원하고, 그러다 약간의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 이렇게 좀 충원하고, 근데 이제 빼먹을 데가 없는 거예요. 민주당도 이제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정치를 그대로 좀 건강하게 유지시킬 수 있을 만한 토대에서 싹을 지금 그 씨앗을 뿌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할 때 가장 빠를 때니까 지금이라도 정당에서 이 정치적인 고민을 하고 사회 전반적인 이 당의 가치와 강령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 것인지, 이러한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거기에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이제 이어달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외부에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뭐 물건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 당의 강령과 가치와 이런 것들을 불과 갑자기 몇 개월 된 사람이 제가 민주당 사람입니다. 이런 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훈련된, 정치적으로 훈련된, 민주당스럽게 훈련된 어떤 철학과 가치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 정당이 진짜 약간 떴다방 정당화 되어가고 있는 거니까요. 지금도 저는 사실 민주당 그리고 86 그룹이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들만의 책임으로 뭐 볼 수는 없고, 그것에 엄청난 자극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젊은 세대 또한, 저를 포함한 젊은 정치인들 또한 첫 번째 책임은 거기에 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자극제가 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당연히 성찰해야 되고 반성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2016년도에 총선을 끝내고 이제 그때 당시는 저는 이제 좀 바꿔보고 싶었어요, 민주당을. 그래서 전국 청년위원장 선거에 나섰는데 현역 의원한테 이제 지게 되면서 꿈을 이루진 못했죠. 전국 청년위원장이 돼서 제가 꿈꿨던 모델은 청년당 모델이었어요, 유럽에. 근데 실제 제가 이제 그 이후에 세계 여행을 떠나서 독일의 3인당도 찾아가고 청년 3인당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거기는 이견을 거침없이 서로 얘기를 하는 분위기예요. 이를테면 우리 양당은 다 마찬가지로 내부 총질이라고 하는 무서운 단어가 막 횡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견이라고 이것이 표출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부 총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류와 생각을 좀 달리하거나 뭔가 틀린 거를 맞다 그러고 맞는 걸 틀리다 그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를 하고 있어요, 한국의 정당들은. 그 사람이 그 말을 했으면 그 말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정해놓은 사회 원칙에 위배되는데 라는 말을 하면 외부 총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양당이 딱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러면 젊은 정치인들이 진짜 말을 하기가 어렵다는 건 저도 느끼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제가 꼭 해야 될 말들은 좀 짚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짚어내고는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우리 세대도 그런 걸 사실 뚫고 사회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정한 건데 왜 이거를 눈치고 그냥 지나가냐.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거 반성하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더 용기 있게 막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지금의 정치 현실이 사실 많은 것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반성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선배들에 대한 비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이것도 공허한 거예요. 우리도 비전이 없으면. 우리 스스로가 비전을 갈고 닦고 우리 세상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걸 제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시를 하는 것도 토대가 우리들 스스로가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또 당연히 반성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 때는 누가 어떤 선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의로 물러나겠다, 뭐 험직하겠다, 혹은 밀려가지고 막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부 총질하거나 혹은 싸가지 없다, 뭐 이런 이 거추장스러운 어떤 이 기름기 다 빼고 비전 대 비전으로 한번 당내에서도 그런 경쟁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여러 주자들이 있는데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얘기 모아가지고 이 사람이 바뀌면 이 사람이 들어가. 그럼 뭔가 새로워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 사람 오래됐으니까 이 사람 빼냅시다. 이거는 되게 공허할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들을 가지고 경쟁할 수 있는 경선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경선판을 통해서 뭐 당연히 유권자들이 다시 선택을 해주시겠죠. 예, 당원분들, 유권자분들이 이거를 당연히 선택을 해주실 거고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비전을 이번 민주당이 이번 그 공천 과정에서 얼마만큼 비전을 가진 새로운 인물들이 뽑힐 수 있는 경선 체계를 구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 대한민국 명운도 꽤 많이 걸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기본 베이스일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께서 아마 지금 영입 뭐 이런 인재위원회 이걸 맡으셨다고 하니까 새로운 시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누구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시야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점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시야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난번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답변이나 뭐 이런 토론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어떤 내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니까 그런 지점에서 본인이 보고 있는 이 시대상을 규정하고 이 규정에 맞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적절히 잘 배치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리더가 실제로 그 힘을 가지고 배치를 하고 경선이 벌어지는 곳에서는 진짜 공정하게 경선을 잘 관리를 해주고 그렇게 두 가지를 잘 하면 결과를 잘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험지 출마 뭐 이런 누군가에게 이런 걸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바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것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인물들이 누구냐 했을 때 나다 하고선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는 약간 다 공허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뭐 그게 적절한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냥 논쟁만, 내가 늙었으니까 떠나라는 거야? 왜?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데, 훨씬 더 자원이 있는데, 너가 날 이기고 넘어갈 생각은 안 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쨌든 지지층들이 있어서 내가 당선이 되어야 공천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본선에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지층들이 지금 온라인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주의가 무조건 다수결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합의예요. 협의고 합의고 조율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수의 힘만으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는 반드시 이견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거 독재하는 국가도 아니고 독재를 해도 이견이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무조건 당원들만의 의사를 전폭적으로 투표해가지고 이걸 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만 보지 않고 저는 공론장을 정당이 어떻게 운영하는가 이거를 다음 이 민주주의의 어떤 목표 지점으로도 삼아야 된다. 이를테면 토론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론장이 이제 펼쳐져야 돼요. 이런 테이블에서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마주 앉아서 여기서 수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서로 토론해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점들을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처음부터 얘기 안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서로 보완 발전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보장하는 게 다음 넥스트 민주주의의 모델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그 공론장을 지금처럼 계속해서 자기 의견을 확대 재생산하고
그 사람들을 또 모으고 그 사람들과의 교류만 하다 보면 결국 이 국민 전체 평균의 생각과 계속 괴리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가 집권을 하게 됐을 경우 이 선택을 못 해요. 여기 붙들려 가지고. 그러면 지지층들 역시도 야, 그래. 이때는 우리를 지지해 줬지만 저쪽으로 가면 그래도 저 정치인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게 국가를 위해서 전체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를 배신했어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정치인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민주당이 이 상태를 이대로 둘 게 아니라 공론장을 시스템화했으면 좋겠다. 당비 들어오는 거를 사실은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써야 돼요. 지역별로 공론장 만드는 거 시스템화하고 광역별로 시스템화하고 전국별로 시스템화하고 저는 그걸 간추려서 그냥 배심원제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배심원제는 누구나 신청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늘상 공통의 규모, 이를테면 지역에서 지역 단위는 100명으로 한다. 사안마다 할 수 있어요. 100명의 배심원제를. 그리고 광역은 더 넓혀 200명. 전국은 400명 단위로 해, 300명 단위로 해, 500명 단위로 해. 그건 당에서 원칙을 정하고 당에서 어떤 이견이 생겼다. 그러면 배심원단을 소집하는 거예요. 온라인 토론 뭐 일주일이든 2주일이든 온라인에서 서로 찬반을 얘기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론장 모여. 체육관 빌려. 돈이 들어가죠. 민주주의는 원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돈이 그런 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비 수백억씩 들어오는 게. 비명이라고 하는 게 전 존재하는가? 친명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 존재하는가? 그 경계가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명 호소를 하는 사람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명계라고 스스로를 자칭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그 경계도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지금 대통령도 마찬가지. 전 지금 대통령이 아주 무능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투표 결과를 존중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니까. 우리가 그런 사회적 약속을 한 거니까.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임기가 있어요. 임기 동안 존중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그 당대표 경선에 나갔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거기 떨어졌어요. 전 승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게 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러니까 전부 마음에 들거나 뭐 전부 아니거나 또 그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있고 또 억울하게 당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아닌 것도 있을 때 그럴 때는 또 제가 목소리 한 번씩 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계속 이렇게 가는 거지. 혹시라도 이견을 얘기하면 이 사람 비명인가? 이 사람 계속 좋은 말만 해. 그럼 이 사람 친명인가? 네, 그거는 구분 자체가 저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구분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에요. 가능성은 5대5죠. 5대5겠죠. 근데 직접적으로 전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왜냐면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는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에 대통령을 또 노려야 되는 사람이고 민주당으로서는 아주 소중한 자원인데 이 사람이 확장하는 모양새로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반대하는 사람을 잘라내는 이미지로 간다? 그럼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만질 수 없고 이를테면 이런 건 있죠. 옛날에 금태섭 의원이 경선에서 졌잖아요. 경선에서 지는 것까지 그것까지 뭐 나서가지고 막 이기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물어르듯이 자연스럽게 놔둬야지 인위적인 MSG 첨가한다라는 느낌이 나는 순간 이재명 대표한테 타격일 거다.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대선 주자 경선 같이 경쟁자들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또 완전 n분의 1이잖아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저는 확 품어버리면 그게 훨씬 더 큰 지도자의 이미지로 갈 수가 있죠. 그리고 대통령은 어쨌든 사회 통합을 하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사회 통합을 통해서 나라를 진일보 시키는 거잖아요. 분열과 단절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하고 싶은 걸 못 하잖아요. 지금 윤석열 그거 보세요. 저렇게까지 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도저히 모르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계를 이제는 이재명 대표는 뛰어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죠. 왜냐면 그동안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개항 나오고 또 당대표 선거에 나오고 이 과정에서 이재명을 그 전에 좋아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보를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고 마음속에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제 주변만 봐도. 이재명을 되게 좋아했고 대통령 선거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지점에서 그런 행보들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느 순간에는 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혹은 어떤 국민들에게 야, 저 사람은 헌신할 줄 아는구나
라고 하면은 훨씬 더 큰 이재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떤 포석을 둘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전 구체적으로 험지냐 뭐다 이렇게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움직임을 보여줌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진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죠. 나올 것 같아요. 좀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하셨던 말씀도 있고, 왜냐면 이제 비법률적인 방법으로 명예를 할 거다. 근데 정치가 그렇게 활용되는 장이 되는 게 맞나?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수국의 어떤 그런 것이잖아요. 차라리 조국 신당이 전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조국 신당이 나온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전들 그런 것들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정치인들도 이를테면 뭐 정정당당하게 그런 걸로 경쟁하고 미래 비전 가지고 경쟁하고 국민들을 평가받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조국 신당이 나오는 건 전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지만 그렇게 나올 경우에 담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총선 담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다시 자녀 논란 그리고 뭐 또 표창장 논란 그다음에 검찰 논란 이런 것들로 총선이 상당히 어지러워질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관계 설정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관계 설정을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소구하는 대로 국민 표들을 받으면 되는 거라서 관계 설정을 굳이 뭐 우리랑 친하다 뭐 안 친하다 뭐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고 안 친하다고 한들 국민들이 이렇게 믿어주시겠어요? 그럼 그냥 인정하고 가야 되는 거죠.